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역할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성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상형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걸 많이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화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공감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 공감을 잘 할 줄 알아야 티키타카가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공감을 떠올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고개를 끄덕여준다든지. 네,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네네. 듣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이 공감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공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 길 씨랑 박명수 씨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했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박명수 씨가 계속 그게 장난치듯이 하면서 너가 이렇게 재미없으니 무도에서 빠졌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공감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인데 물론 예능이어서 희화화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이걸 기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직감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봇과 같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뭐해서 뭐뭐했구나 와 같은 마법의 공감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단어만 알면 공감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잘 소개가 되진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헐, 진짜? 대박. 요 세 가지 단어라고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헐, 진짜? 대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너 되게 공감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벼운 일상 속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와 사별한 노인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사별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마법의 단어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가서 헐 진짜요? 대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뺨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 단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는 사실 공감의 본질은 말의 내용에 달려있다기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즉슨 그 내용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만 확실히 서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침묵도 좋은 공감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침묵이 좋은 공감의 예가 되는 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저는 사수를 하고 대학을 어렵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집이 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의무 기숙을 한 학기는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1학기 때 기숙사를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17층 되는 그 신축 기숙사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3층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 기숙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숙사 같은
자격증을 쓰는 8명의 학생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기숙사 프로그램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원생인 멘토 형이랑 같이 이제 시커먼 남자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8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같이 인생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인생곡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고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한 친구가 이제 자기 수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는 수험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3수 이상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법도 한데 아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한 5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휴지 한 장 건네주지 않는 그런 정적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어줍지 않은 위로나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내 힘듦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친구가 다시 자기의 이야기에 운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5분이지 사실 1분만 정적이 흘러도 되게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견뎠는데도 이야기를 하질 못하니까 이 정적을 깨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재수 경험이 없었던 그 대학원생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뭐 휴지 한 장 건네줄 줄도 모르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 상황이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제가 경험했던 가장 최고의 공감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친구는 저희한테 정말 위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말 못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 힘들었던 이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통은 누군가가 앞에서 울고 있으면 너 그렇게 힘든 시간 잘 견뎠으니까 지금 대학생활 재밌게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 너만 재수했냐? 야, 나도 삼수했고 형들도 다 사수했는데 야, 니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만 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가벼이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눈물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던 게 그 친구에게 최고의 공감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뭐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때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질문도 좀 하고 반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요즘 흔히 나는 T라서 공감 못해 이러면서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감 능력도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 능력도 훈련이 가능하다고요? 네네네. 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그러면 알아야 될까요? 공감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을 할 때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뜯어보면 사람보다는 상황에 공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 문장을 들으면 듣자마자 떠오르는 막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별을 한 사람이었으면 더 그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장면을 잘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아닌 상황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께 느껴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동감을 잘하는 사람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인생에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상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이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마주한 그 사람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나 뭐뭐 해본 적 있어 할 때 그 경험과는 좀 다른 의미이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누군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감기 걸렸는데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 열은 39도 정도 올랐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감기에 대한 설명이지 자기가 경험한 감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학교가 가기 싫은데 이런 상황에서 감기에 걸렸더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학교 가지 않아도 돼서 되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어린아이의 감기 경험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90대 노인이 겪는 감기 경험은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자기의 주변의 친구들도 감기로 죽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증조할머니도 사실 감기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칼칼한 거예요. 단순히 목이 칼칼한 걸 넘어서서 마치 누군가가 목에 칼을 들이민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나 감기 걸려봤어 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은 아니어서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을 그리고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연습이 되어야 공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감의 대상을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지는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